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6장 조세 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판매자에게 텍스를 부과하는 경우인데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한테 텍스를 부과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4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이스크림을 사는 소비자한테 야, 너 하나 살 때마다 0.5달러만큼 세금을 부과해라 이렇게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이 봅시다. 자, 스텝 1 한번 볼게요. 자, 스텝 1은 이제 소비자한테 세금을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세금은 우선 아이스크림의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을 때렸는데 거기 보시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스크림 판매자들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이동하지 않고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고 디맨드 곡선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아이스크림 판매자들에게 값을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0.5달러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사람한테 가격을 내야 되는데 일부는 정부한테도 아이스크림 구입 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자에게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한테도 세금을 일정 부분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쪽에다가 내야 돼. 그래서 구입 가격을 지불해야 되고 정부한테는 텍스를 또 갖다 바쳐야 됩니다. 이중으로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것까진 알았고요. 다음 스텝 2 한번 볼게요. 자, 스텝 2는요.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이동하는가라고 보면요. 자, 소비자한테 세금이 부과되면 아이스크림은 가격 면에서 덜 매력적이 돼.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건을 사려고 해. 아,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을 대신할 만한 뭐 팥빙수를 먹을까? 이렇게 했는데 아이스크림에 세금을 내게 되면 아이스크림 사려고 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되니까 덜 매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 시각에서 볼 때 시각에서는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돼요? 아이스크림이 덜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덜 매력적이다라는 게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들의 희망 구입량이 감소합니다. 희망하는 구입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네. 자, 희망하는 구입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맨드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얼마나 이동할 것인가는 이제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3단계 한번 볼게요. 스텝 3. 자, 3단계는 이제 균형 상태가 이제 변화하게 되잖아. 그러면 균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상태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균형점이 조세부가 없을 때가 여기야. 여기가 0이라고 할게요. 근데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0.5달러만큼 이동을 해요. 자, 그런데 공급 곡선이 만약에 수직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대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상향하니까 이 0.5만큼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달러에서 0.2만큼 낮아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일부 아이스크림을 안 사 먹는 거야. 자, 다시요.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소비자한테 세금이 때려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해. 그러니까 생산자가 얘기하는 거지. 저기요,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안 삽니까? 이렇게요.
아, 예, 저요 아이스크림 사면 정부한테 0.5달러 갖다 바쳐야 된대요, 개당.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갈래요. 이러는 거야. 그럼 생산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 그러면 내가 좀 가격 깎아줄게. 이렇게 된다고. 그렇잖아. 안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만 아이스크림을 먹고 안 먹고 그냥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그나마 억제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협상을 하게 되는 거야. 생산자가 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가격을 깎아줘 이렇게 준다고. 깎아줘.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가격을 깎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을 깎아주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2.8달러만큼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2.8달러만큼 세금을 내게 되면은 아니 가격을 깎아주게 되면은 0.2달러만큼 생산자가 세금 내는 거지. 근데 소비자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치, 이렇게 되더라도 정부한테 2.8달러만큼 깎아줬어, 구입 가격이. 근데 정부한테 0.5달러를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내는 가격, 그건 어떻게 됩니까? 3.3달러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이제 텍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나눠서 살펴보긴 했는데 우리가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나 아니면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하나 012 요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효과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근데 요거는 처음 하실 때는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뒤로 가면서 점차 이해는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4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요 그림에서 살펴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균형 가격은 3달러에서 2.8달러로 하락하고, 그러니까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하게 되지만 거래량도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2.8달러만큼을 소비자가 판매자한테 내긴 했지만 판매자는 손해본 거지. 원래는 3달러 받았었는데 더 싼 가격에 판매했으니까. 자, 근데 소비자는 어떻게? 그러면 이득입니까? 아니지. 정부한테 0.5달러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146페이지로 가볼게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여기 2.8달러에서 0.5달러를 더한 3.3달러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이렇게 텍스가 부과되었다라고 해도요. 이런 경우에 나타낸 것처럼 소비자와 생산자가 일부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일부 부담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또 생산자가 일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이렇게 일부 부담해. 물론 이 경우는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네, 소비자는 0.3, 생산자는 0.2 이렇게 부담해서 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좀 더 크게 되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시사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사점을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그림 6.6과 6.7을 비교하면 놀라운 결론에 이른다. 뭐 그닥 놀라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놀랍긴 해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나 우리가 앞에서 그림을 여기다 겹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012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는 거랑 생산자가 내는 게 정확하게 오케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세금을 때리던 생산자한테 때리던 조세를 떠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부담하는 것은 정확하게 똑같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줄이 결론입니다. 두 경우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는 차이, 그걸 조세쇠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세금이 텍스가 소비자한테 부과가 되던 텍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자에게 부과되던 또는 디맨드에 부과되던 효과는 어떻게 된다? 효과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효과는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어느 경우든 이 간격, 요게 텍스가 요거죠. 요 간격이 동일하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상대적인 위치만 달라질 뿐 부담하는 것은 똑같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에 바로 제가 얘기한 그겁니다. 정부가 아이스크림 가게 카운터 앞에다가 세금 수집함을 놓고 자, 이걸 소비자한테 부과시키던 생산자한테 부과하던 정부가 가져가는 거는 개당 0.5달러인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한테 누구 지갑에서 나오던 정부 입장에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알아서 바게닝 파워에 따라서 둘이 이제 협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 먹으러 갔는데 제가 친구랑 같이 갔어. 근데 이제 따로따로 밥값을 내는 게 아니라 친구가 밥값을 계산했어. 그럼 나는 만세 하지만 만세가 아니라 다시 뭐 강의실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다시 친구한테 돈을 주는 거야. 내가 지금 지갑을 놓고 왔기 때문에 친구가 대신 내줄 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가 가게 주인에게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돈을 지불하고 가게 주인이 그 금액을 세금 수집함에 넣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는 같이 뭐 힘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그 효과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국회가 급여세 부담의 배분을 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월급을 이제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은요, 월급에서 각종 세금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세금 중에서 우리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건강보험 같이 거기 미국에서도 연방보험기금법 거기에서요, 사회보장과 노인의료지원재원으로 사용하는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급여세 해가지고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금을 내게 해요. 자, 그래서 기업이 피고용인 근로자라고 보시면 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급여세는 누가 부담을 하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법적으로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기업이라고 쓸게요. 기업이 이제 고용주가 되는 거야. 고용주와 그 다음에 근로자가 50%씩 서로 부담을 하도록 하는 거야. 50% 예, 반반씩 부담을 지도록 했다라고 할게요. 자, 일부는 기업이 내고 일부는 근로자가 내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절반씩 했어.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 줄 조세의 부담, 귀착에 따른 분석에 따르면 세금의 부담을 법으로 배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 세금을 때렸잖아. 그랬을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거야. 여기가 0이야, 0. 자, 만약에 정부가 세금을 근로자한테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서 세금을 이제 반반씩 내라고 했는데 어차피 반반씩 내게 되더라도 실제로 반반씩 내는 게 아니라 떠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147페이지. 자,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과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급여세 효과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급여세를 부과하게 되면 만약에 기업한테 부과했다라고 할게요. 기업에게. 근데 만약에 반반씩 해도 되고 기업에게 만약에 세금을 때렸다고 할게. 급여세를.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면 근로자가 반반씩 내더라도 만약에 기업이 되게 힘이 세면 근로자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야, 나 세금 내가 좀 부담되는데 내가 너를 채용해 줬는데 어떻게 좀 이거 고민되네. 그럼 근로자가 뭐야? 기업에게 얘기하는 거지. 저기요, 제가 임금의 일부를 깎을게요. 이렇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법에서 이렇게 근로자한테 세금을 때렸다 할게요. 야, 급여세 이거 100% 네가 해.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게요. 손흥민 선수한테 세금을 때리면 손흥민 선수가
그냥 그 구단 뭐 토트넘입니까? 그런 데다가 이렇게 갔을 때 나 이렇게 뭐 세금 내는 거 부담되네요. 이렇게 되면 그 기업에서 제가 낼게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힘이 세면은 완전히 부담을 지지 않고요. 만약에 둘이 힘이 비등비등해. 그러면 이게 힘의 세기에 의해 가지고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가가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었던 거랑 비슷해요. 만약에 생산자한테 근로자한테 만약에 세금을 때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맞춰야 되겠네. 잘 안 맞네요. 이렇게. 만약에 소비자한테 세금을 때렸다고 할게요. 그래서 기업에게 세금을 때렸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경우도 마찬가지야.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담합니까는 얘가 0, 1,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단지 여기서는 노동시장이 되는 거잖아. 주의하셔야 될 거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근로자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노동의 수요 주체가 바로 기업, 고용주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0, 1, 2 해서 이게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야. 우리 앞에 얘기했을 때 생산자가 받는 임금 보시면 되겠고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 소비자가 바로 여기선 기업이 되는 거죠. 소비자가 아이스크림에 구입할 때 지불하는 임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0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요 크기만큼 기업은 이만큼 임금을 더 줘야 되니까 요 크기가 기업이 부담하는 크기가 되는 것이고 요 다시 뒤에 얘기할 겁니다. 자, 요 크기는 고용주가 그만큼 근로자죠. 근로자가 임금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요 크기만큼이 근로자가 수취하는 임금이 낮아지게 된 거니까 근로자가 부담하는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부담하는 크기랑 근로자가 부담하는 크기가 같이 합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조세 부담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은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세 귀착에 관한 정책 토론 마당에서 자주 간과되는 중요한 결론을 보여준대요. 어떤 세금이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올 것인가 판매자의 주머니에서 나올 것인가 이거는 입법부가 결정하는 할 수는 있어. 누가 세금 내? 이렇게 할 수는 있어. 법으로. 법적 귀착이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진정한 밑줄 치세요. 우리가 법으로 국회가 정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법적 귀착이야. 이건 소비자가 내, 생산자가 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실질적인 귀착을 살펴보면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한 그거 하나 체크하시죠. 진정한 세금 부담은 법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요 공급의 바게닝 파워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많이 부담하는데 그거를 요 탄력성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요 그림을 잘 비교해서 보세요. 자, 공급 곡선은 좀 완만하고 수요 곡선이 가파르고요. 공급 곡선이 가파르고 수요 곡선이 완만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0, 1, 2를 3개 찾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자, 1을 뭐라 그랬습니까? 1이 바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2가 판매자가 부담하는 가격. 자, 0이 이제 조세 부과가 없었을 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세를 부과했을 때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라니까 이거. 이 크기만큼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세금을 때리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고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정부가 세금을 공급자한테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해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될 뿐이고 만약에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것뿐이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0, 1, 2만 찾으면 되는데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좀 탄력적이어서 완만하면 소비자가 내는 금액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생산자가 내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만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녹색깔이 생산자가 수취하는 거니까 생산자가 내는 세금이야. 여기서는 생산자가 내는 게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 더 힘이 센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BTS랑 같이 밥을 먹으면 누가 힘이 센 거야? BTS가 굉장히 힘이 센 거야. 저는 BTS랑 아니면 밥을 먹을 사람이 없거든. BTS를 되게 좋아한다 합시다. 근데 BTS 입장에서는 저랑 안 먹어도 돼. BTS랑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힘이 세냐면 저는 BTS 외에는 꼭 먹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BTS는 저 말고도 선택지가 되게 많은 거니까 BTS가 강한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는 어떻게 해요? 그치, 제가 세금 폭탄이 떨어지면 제가 다 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탄력성이 크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가격이 올라갔을 때 탄력성이 크면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이 크면 힘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성이 클수록 힘이 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세. 아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공급이 수요보다 탄력적이면 우선 그래프로 보시면 공급 곡선이 완만하면 그 뜻인데 직접 한번 볼게요. 요거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공급이니까 생산자야, 생산자가 좀 더 탄력성이 큰 거니까 수요니까 소비자보다 탄력적이면 힘이 세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힘이 세다면.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힘이 세면 자, 그러면 생산자는 부담이 작고 생산자 부담은 작고 힘이 세니까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생산자 부담은 힘센 사람이 조금 부담하는 거야. 부담은 작고 소비자 부담은 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 네,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이거 바로 해석해 볼게요.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힘이 센 거니까 소비자가 공급자, 생산자보다 힘이 세면 소비자가 부담이 작고 생산자가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력성과 조세 규착에 대한 얘기를 그래프 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 추가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만약에 자, 공급자가 수요보다 탄력적인 걸 떠나가지고 엄청 탄력적이라고 할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라고 할게요.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무한대이면 자, 이거 한번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자가 힘이 엄청 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가 엄청 무한대로 타노스만큼 힘이 센 거야. 힘이 세 이렇게 되는 거야. 힘이 세. 자, 이거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생산자가 엄청 힘이 세니까 생산자 부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자 부담은 전혀 없어요. 생산자는 이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세요. 부담은 빵이고 그럼 소비자가 완전 힘이 없으니까 소비자가 100%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부담이 전부 100% 된다. 이렇게요. 100% 다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BTS랑 밥을 먹게 되면은 뭐 세금 폭탄이 있거나 밥값 제가 다 내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 내용도 보고요. 우리 책에도 그 얘기가 있어. 149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두 번째 단락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세금 부담의 배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보여주는데 그 원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거기 잘 밑줄 치고 음미해 주세요.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여러분, 탄력성이 낮다라는 게 의미가 뭐야? 힘이 약해야.
여러분 생각해봐. 담배 세금 때리면 담배를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체할 만한 담배 선택지도 없고 더 나가서 담배 중독돼 있어.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 가격이 올라가도 그냥 담배 사는 사람이 다 부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력성은 거기 탄력성 개념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탄력성은 자, 잘 밑줄 치세요. 소비자나 생산 판매자가 시장의 여건이 불리해졌을 때 시장을 떠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장을 떠나려고 하는가? 아이스크림이 가격이 비싸지면 다른 대체할 만한 상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힘이 세다는 걸 의미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맨큐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시장을 떠나려는 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려는 의지가 큰 거야. 자,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소비자가 세금이 부과된 재화를 대체할 만한 다른 상품을 찾기가 어려운 거야. 공급의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판매자가 세금이 부과된 재화를 대체할 만한 재화를 생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자기가 부담을 하는 거죠. 대체제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 단락도 체크하시죠. 급여세 사례를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노동경제학자들 대부분은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과 노동의 공급자인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좀 더 탄력성이 큰가라고 하면은요. 노동의 공급이 좀 더 비탄력적이야. 얘기는 뭐야? 노동의 수요 기업이 좀 더 탄력적이야. 이게 뭐야?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이 힘이 세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고 노동의 공급인 근로자들이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누가 세금을 더 많이 진다? 맞습니다. 세금의 대부분은 기업주, 고용주가 지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한 응용 사례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오, 예, 멋있네요. 예, 요트를 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치제라고 하는데 사치제는 누가 부담하는가? 그 토픽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1990년 미국에서 의회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트 이렇게 그 다음에 개인 전용 비행기 뭐 하나씩 다 갖고 계신 전용 비행기 이런 거 하나씩 다 있으신가요? 아무튼 뭐 그렇지 않은가요? 아무튼 이런 전용 비행기 모피, 모피. 그 다음 또 보석. 뭐야, 값비싼 물건들이네. 고급 승용차. 이렇게요. 자, 이런 것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 평범한 중산층들이 이게 보유하거나 소비하기가 쉽지 않죠. 엄청 값비싼 이러한 상품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치제라고 하네요. 여기에다가 세금을 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사치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치세. 자, 그럼 누가 부담합니까? 그럼 이렇게 딱 정부가 의회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들은 얼핏 그렇게 생각해. 와, 잘한다.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많이 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게 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언론이나 신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와, 진짜 잘하는 정부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누가 부담을 할까요? 실제 부담이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요거를 부담하게 되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 세금의 목적은 부담 능력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떼내는 거예요. 부자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어. 정부의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나 하고 얘기가 바뀝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가 현실에선 작동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의회 의도와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결과는 결과는 의도와는 달라 의도된 대로 안 된대요. 아니, 부자가 그러면 세금 내고 부담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왜요? 요트 시장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요트 시장. 네, 거기를 보면은 자, 요트에 대한 수요는 매우 탄력적이다. 왜요? 자, 요트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다.
자, 수요 주체가 누구야? 얘 부자들이지. 요트를 사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거는 되게 탄력적이에요. 왜냐면 부자들 입장에서는 요트에 세금 떼어서 요트 가격이 올라가면 딴 거로 갈 수가 있어. 전용기든 아니면 다른 대체할 만한 게 많아. 백만장자들은요. 요트 사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사거나 호화 여행을 하거나 그럼 됐어. 그냥 유산으로 자녀에게 남겨줘야겠다.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요. 요트의 수요는 탄력적인데 요트의 공급은 어떻게 된다? 비탄력적입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봐. 요트를 만드는 사람이 이 요트를 막 만드는 기술과 재료를 갖고 있다가 그걸로 뭐 자가용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없잖아. 그걸 다른 거를 생산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트 공장을 다른 재화를 생산 공장으로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쉽게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평생 요트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요트 말고 옷감을 만든다거나 이쪽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죠.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힘이 센 거야? 수요자들이 힘이 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의 궁극적인 초기의 목적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요트를 이렇게 구입하는 이 수요자들이 사실은 부자들인데 다른 선택지가 많이 있으니까 세금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 부담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힘이 센 거니까 회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반면에 요트를 공급하는 사람들은요. 비탄력적이니까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15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비탄력적이니까 요트의 제조업체, 요트를 제조하는 업체와 그리고 요트 제조업체와 요트를 생산하는 제조하는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들이 이 요트에 대한 텍스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게 부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요트 좀 제발 사주세요. 부자들이 요트 사면은 이거 세금 내가지고 나 요트 싫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뭐 선택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럼 저 세금이요 저희가 부담할 테니까 제발 요트 좀 사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부자야? 이 사람들은 부자 아닐 가능성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치품에 세금을 때렸거든. 사치제에 세금을 때렸는데 부자가 아닌 오히려 이게 탄력성이 굉장히 크죠. 우리 사치제 같은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크다 이랬잖아. 필수제 같은 게 가격 탄력성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누구한테 오히려 중산층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부담을 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사치제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조세 전가 귀착에 대한 수요 공급의 원리를 잘 모르게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뭐 90년에 요걸 해가지고 와 잘했어 했다가 오히려 요트 생산하는 사람과 이런 중산층, 저소득계층이 이거 제발 없애주세요 해가지고 93년에 폐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부자들을 위해서 이런 걸 폐지하냐 나쁜 정부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경제 논리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제가 만약에 경작에서 사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하면 뭐야 너 부자를 옹호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소비자한테 부과되는 재화 한 단위당 1달러의 세금은 거기 보시면 생산자에게 부과되나 소비자한테 부과되나 우리는 그 효과는 조세 전가와 귀착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1달러의 세금과 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겉으로 봤을 때 소비자한테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하게 되고 생산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지만 실질적인 귀착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보이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착은 동일. 이렇게.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중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여러분 소비자가 세금을 대부분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는 소비자가 힘이 약해야 돼요. 소비자가 힘이 약하고 그리고 생산자가 힘이 세야 돼. 그러니까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거죠. 생산자가 힘이 세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생산자가 힘이 세고 소비자가 힘이 약할까요? 그치, 탄력성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니까. 공급의 탄력성이 크거나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비탄력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이 탄력적이거나 수요가 비탄력적인 요 D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번인데요. 다음 중 어느 것이 공급량을 늘리고 수요량을 줄이고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킬까? 이거는 앞에서 봤었던 가격, 뭐 상한제, 하한제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량을 늘리고 수요량을 줄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상태야? 생산을 많이 하는데 살려는 사람 줄어드니까 초과 공급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초과 공급 상태는 어쩔 때 발생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태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균형 가격보다 밑에 가격이 책정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하한선이야. 그랬을 때 초과 공급 상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이 너무 낮다 생각해서 이거 밑으로 가격을 낮출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제를 실시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봅시다. 자, 어떤 경우에 공급량을 늘리고 수요량을 늘리면서 소비자 가격을 하락시킬까? 예, 어떤 경우에? 이거 세금 폐지하는 거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만약에 재화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공급량과 수요량, 거래량이 다 줄어들잖아. 그래서 자, 이 간단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는데 여기다 세금을 때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거래량이 줄어들고요. 소비자 가격은 또 당연히 올라간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산자든 소비자든 어차피 똑같은 걸 알고 있으니까 소비자 가격은 증가하고 거래량은 위축돼. 근데 어떤 경우에 만약에 세금을 폐지하면, 그러니까 세금을 폐지하게 되면은 오히려 공급 곡선이 원래로 되돌아가니까 공급량과 수요량인 균형 거래량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요. 가격은 다시 원래 상태로 하락하게 된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화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경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결론을 한번 볼게요. 결론은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 수요 공급의 법칙과 정부가 만든 법이라는 두 가지 법칙의 지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법칙이 정부가 규제하는 게 시장 수요의 원리, 수요 공급의 원리랑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되는가를 봤고요. 정부가 때로는 법적으로 가격을 통제한다거나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언론 매체나 정책 담당자들의 토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자, 다음 줄에 보세요. 경제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고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세컨더리 효과라 할까?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간단한 수요 공급의 원리마저 모르게 되면요. 정부가 강한 선의 의지를 갖고 막 해. 근데 상황은 자꾸 악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잘 모르게 되면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잘 모르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엄한 데만 계속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정도.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정부의 정책을 접목시킬 때는 시장의 수요 공급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가 그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